네, 우리가 격주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수업은 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도가 밀리면은 계속 밀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진도를 위해서 2시가 때로는 좀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 넘어가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2시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집원 부여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그림을 몇 번만 우리가 연상해서 이해하게 되면요. 잊어먹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원 부여 방법과 가장 관련해서 가장 까다로운 내용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집원 부여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책으로는 13페이지에 있고요. 제 유인물에는요. 이 그림을 이제 한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이제 서초동이라는 이제 동이 있어요. 서초동. 드라마에도 잘 등장하니까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서초동 지역에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 지역이요.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만 따로. 개발이 서초동 전체를 개발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요 일정한 지역만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총 한 30필지,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한 30필지라고 해보죠. 자, 이런 이 토지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길 찾아가기도 힘들고요.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발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네모, 반듯반듯,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요. 자, 그러면 만들게 되면요. 이 한 필지 한 필지, 그래서 30필지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한 필지 한 필지 경계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경계가 바뀌면서 면적도 다 틀려지게 되죠. 면적도. 그 다음에 다시 다 측량해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때는 이제 값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좌표값까지 구해요. 좌표. 경계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좌표값도 구합니다. 좌표는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 오늘 말고요. 다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좌표의 의미를 또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될 텐데. 또 좌표값까지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면적이나 경계의 좌표를 새롭게 다시 확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적 관계 좌표를 새롭게 확장해야 되잖아요. 확정하는 측량, 그래서 이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꾸 등장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구나. 도시개발 사업하면 면적 경계 좌표 등을 다시 새로이 확정하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이 지번들, 30페이지 지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지번들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 지번들이 부번들도 많고 해가지고요. 엉망이에요. 엉켜 있어요. 그래서 지번만 보고 찾아가기도 굉장히 어렵게 엉켜 있는데 이 지번들을 그대로 또 그대로 사용하면은요. 지번이 또 여전히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실시 지역에서는 지번도 깔끔하게 새로 부여하려고 해요. 지번. 그러면 이때 지번을 과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필지지만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하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들이 생기게 되고 그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예요. 그럼 지번이 우리가 봤을 때 복잡한 것은요. 이 부번들이 많으면 복잡해요. 100에 18번지, 200에 36번지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번들을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부번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본번만을 출연해요. 본번만을. 이 부번들은 다 사용하지 않아요. 부번으로 되는 건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본번만을 골라냅니다. 본번만으로 부여를 해요. 근데 본번만으로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본번 중에서도 제외되는 본번이 있어요. 여기 20번지는 본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밖에요. 여기쯤에 있는 거죠. 그 지역 밖에요. 20에 3번지가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도 여기도 20에 3번지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20번지를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20번지 옆에서 20에 3번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본번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이런 지번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래 17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일부만 도시개발 사업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되면 한 필지는 17번지가 되고 또 다른 필지는 몇 번지가 돼요? 17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본번이에요. 그러면 그 본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17의 1번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또 17번지를 사용하면 또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이것은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본번만을 골랐는데 본번 중에서도 습니까?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다든지 또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이라고 하더라도 제외하고 나머지 본번만을 가지고 부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번들을 제외하고 본번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제외했으니까요. 나머지 지번이 몇 개가 남았느냐? 18개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부여해야 될 지번은 필지는 없습니까? 지번은 30개가 필요하죠.
근데 18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8개만 가지고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죠. 부여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 남아있는 게 18개밖에 없어요. 근데 부여할 필지수는 3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원칙에 관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고 근데 이게 적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단지식으로 만약에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단지, 여기는 2단지, 여기 3단지, 4단지 이렇게 개발하죠.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만약에 단지식으로 개발하게 되면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냐면요. 각 단지마다요.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은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런 좀 깔끔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 1단지라고 해서 1번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1번지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2번지 여기 있고 3번지, 4번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는 1단지는요. 자, 남아있는 본번 중에서 제일 앞선 본번이 몇 번이에요? 14번지죠. 여기는 14번지를 부여해요. 그 다음에 14번지를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토지들은 부번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14에 1, 14에 2, 14에 3, 14에 4, 14에 5, 14에 5 이렇게. 그럼 여기는 2단지죠. 2단지는 몇 번을 부여해야 되겠어요? 18번지가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18에 1, 18에 2, 18에 3. 3단지는 어떻게 해요? 22번 살아남았으니까 22에 1, 22에 2, 22에 3. 그럼 왼쪽으로 가겠죠. 또 26번지 살아남았잖아요. 26에 1, 26에 2, 26에 3, 26에 4, 26에 5.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부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단지식. 영어로 하면 블럭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블럭식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단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식, 블럭식 동일한 의미인데 블럭식이라고 해요. 블럭식.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개 단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본본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본본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4개 단지니까 본본 4개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본본 살아남은 본본 순차적으로 씁니까? 하나씩 이제 본본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걸 블럭식 부여 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개발을 할 때요. 항상 블럭식 단지식으로 개발은 꼭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전원주택단지도 만들고 이렇게 블록식으로 단지식으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서초동의 최종 지번이요. 1500번졌다고 해보죠. 1500. 최종 본번이 1500이에요. 그러면 서초동에서는 1501번지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본번이 1500이니까 1501번지부터는 있어 본 적이 없네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단지식으로 부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깔끔하게 씁니까? 1501번지부터 없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쭉 하게 되면 씁니까? 1530. 그럼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단지식으로 개발했을 때는 단지식, 즉 블록식으로. 이게 여의치 않으면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만약에 이제 부번 제외하고 본번들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지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였습니까? 적어요. 지번 수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외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블럭식.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는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블럭식이 있고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요.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는 그 지번 부여적은 우리가 동이나 리를 말해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1501, 1502, 1503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여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타당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유인물 4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13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있는 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요건 차라리 시험에 덜 나오고요. 부여하는 방법보다 덜 나오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더 잘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요. 우리 책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 우리 유인물 4페이지 있는 거고 준공 전에 지번을 먼저 부여하려고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치밀한 사업 계획도가 있겠죠.
그 계획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주먹구기식으로 뭐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다 준공이 되면은 지번을 부여하는데 준공되기 전에 먼저 지번부터 부여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뭐 보고 지번을 부여하느냐? 그 사업 계획도를 보고 지번을 부여한다. 가로놓기 형식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방금 했던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 등을 통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는 또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자, 요 지역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백지화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비용 안 맞으면 백지화가 됐어요. 자, 백지화가 됐으니까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안 하기로 했는데요. 지적소관청에 보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못 하더라도 지번만이라도 어떻게 뜯어 고치고 싶어요. 지번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이때의 지번을 과연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번이 굉장히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고 요 지역을. 여기가 1500번지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1501, 1502, 1503 이렇게 부여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지번은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될 때는요.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럼 방금 했던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지번 변경이죠. 지번 변경.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뭐 백지화가 돼가지고 그냥 지번만 따로 변경을 해요. 그럼 지번만 따로 변경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데요. 행정구역 개편은요. 여기다 쓰면 돼요. 통폐합되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개편됐다는 것은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동이 있고요. 이게 방배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포동이 있어요. 여기가 1번지부터 1500에서 끝났고, 여기서 1번지부터 여기는 1600에서 끝났고, 여기서는 1번지부터 1700에서 끝났다고 해보죠. 자, 여기는요, 방배동 100번지였어요. 100번지였는데, 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행정구역 개편되는 건 통폐합 시키는 거예요. 서초동하고요, 방배동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어떻게 만들게 됐냐? 서초동으로 만들었어요. 서초동. 통폐합 될 수 있는 거죠. 동이나. 통폐합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방배동 여기는 원래 100번지였지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서초동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돼요? 반포동의 지번을 부여해요? 서초동이 됐으니까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것을요. 우리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행정구역 개편해가지고 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가지고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에 지번을 부여하겠죠. 그러니까 방배동의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에 지번을 부여한다. 반포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럼 서초동의 지번을 이제 부여해야 되는데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어떻게 부여하겠어요? 여기가 1500에서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1501, 1502, 150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서초동. 그러니까 바로 이 방법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속할 수도 있고요. 일부만 따로 떼가지고 이 부분만 서초동으로 속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도 1501, 1502, 1503, 1504 이렇게 부여하면 되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도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요. 또 하나가 밑에 보시면 축척 변경이 나오는데요. 축척 변경은요. 우리가 뒤에서 축척 변경을 따로 공부해요. 축척 변경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도면을 다시 새로 만들어요. 그럼 도면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번도 새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택시를 축척 변경한다라고 하면요. 평택시 전체를 다시 다 측량을 해요. 그래서 도면을 다시 만들면서요. 지번도 새롭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축척 변경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알았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하다. 즉 준용되는 경우는 지, 반, 축 이렇게 해요. 지개축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개축 이렇게 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지게축 계속 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이렇게 한 10번 뭐 이렇게 다음에 또 하니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지게축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지게축. 근데 지게축 했을 때요. 이것은 하나의 힌트예요. 두 문자는 힌트인 것이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는 집어넣을 변경, 개는 행정구역 개편, 축은 축척 변경을 의미한다. 의미는 알았으면 이제 또 암기를 해야 우리가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지게축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과 관련돼서 부수적인 내용이 나와요. 방금에 우리가 지번 변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지번 변경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지번 변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번을요,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소관청. 지번이 엉망이면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특별한 제가 이건 꼭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요라고 하는 건 아니면은 다 지적소관청이 주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봐가지고 지번이 엉망이면은 지번을 깔끔하게 새롭게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게 되면은 과거의 구지번하고 현재 변경된 지번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바로 자기 직속 상급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직속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을 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또 암기해야 돼요. 자, 5페이지 보시면은요, 또 거기 지번 변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요, 바로 직속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제가 간단하게 시도지사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대도시장을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직속 상급기관이니까.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딱 세 가지. 그래서 방금 했던 우리가 지번 변경,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지적공부 시간을 하게 될 텐데, 지적공부를 밖으로 함부로 반출했다가 멸실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반출할 때는 마음대로 반출을 못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만 반출할 수 있어요. 반출이 그렇고, 또 앞에서 잠깐 했던 축척 변경이요. 축척 변경도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도 세 가지도.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반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게축, 지반축 했을 때 지게축에서의 지축하고요, 지반축에서 지축은 동일해요. 네, 지번부여 방법, 지적공부 반출하는 것은 지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게축은 지번부여 방법이고 지반축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이 이외의 사항이요, 여러 가지 이제 지적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외의 사항에서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토지 등에 따른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계획 수립을 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또 우리가 지적공부가 멸실되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해요. 근데 복구를 하면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나오지만 이건 시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외우고 나서 그 이외의 사항에서 만약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또 알기 위해서 이 또 세 가지를 외워야 되고.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시도지사 상급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국토부 장관.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요,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기의 직속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건너뛰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 이외의 사유가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다.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개축, 지반축.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지게축, 지반축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면요, 이 말을 10번 이상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박혀 있어요.
자, 이어서 그렇죠. 시도사 승인사항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지번 변경 사유들이 나오고요.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요. 사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하고 싶으면 지적소관청이요. 이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물론 시도사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변경 사유는 알 필요가 없고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냥 부적당하다. 그러면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번 변경을 사유가 있으면 시도사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하는데, 이때 지번 변경에 따라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 그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진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지번 변경이 나오면요, 시도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지번 변경에 있어서는 지적 확정 진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 유인물의 5페이지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지번을 아까 방배동이 서초동이 되면 이제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이것도 아무 이상이 없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럼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지번구간에서 마지막으로요, 결번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결번대장.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결번대장은요, 자, 우리가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100번지가 있고요, 101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필지를 합병을 했어요. 몇 번지가 된다고 했어요? 선수의 지번, 건축물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100번지가 되겠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번지요. 그러면 101번지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가 101번지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다 101번지를 부여해버리면요, 과거의 101번지하고 현재의 101번지하고 홀동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사라진 지번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되지 않는 이따가 사라진 지번을 우리는 결번이라고 합니다. 결번.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경우는 레전드 스타들 영구 결번을 시키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번호를 못 사용하게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면요, 이건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지번 부여지역에서 어떤 지번들이 결번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번들을 등록해 놓은 이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결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다. 그래서 결번 대장이라고요. 여기서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전망대 때 대자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때요. 그러니까 토지 대자, 임야 대장 할 때 대자도 마찬가지예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그 토지 대장. 결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결번 대장. 결번 대장에 적어가지고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것도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겠죠. 결번의 개념이죠. 순서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번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합병에서도 생기고,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하면 빠져나가는 번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번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에서 결번은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결번이 발생했을 때 이 결번들을 어디다가 정리해 놓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결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니까 결번대장에 적어서, 결번은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가끔씩 결번대장 대신에 지번대장 해가지고 뭐 틀리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번이 등록되는 장부니까 결번대장, 영구히 보존한다. 참고로 아직까지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 적은 없는데요. 결번이 발생하지, 우리 책에 보시면 표예요.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적어도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분할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분할 전에 지번을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죠. 분할을 전에 지번을 사용하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잖아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지목은 지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적어도 결번은 발생하지는 않겠죠.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워낙 다양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했을 때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번에 관한 내용은요, 시험에 나올 내용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면요, 한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가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럼 지번과 관련해서 문제를요, 그렇죠? 지번이 다 끝났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4회 때 나온 내용인데요. 그냥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유인물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해요. 유인물은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가요,
지번이 매년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테니까 그중에 이제 거기 여러분 책이 없기도 하고 그냥 칠판만 보시면 돼요. 칠판 보고 유인물 그 문제는 집에 가시면서 잠깐 보시면 되고요. 자 보죠.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양이 적다 보니까요. 매년 12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지번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내야 되는데 지번에 내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매년 한 문제 내야 되니까 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메아드장 이메아드 등록된 토지에서의 집어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아무 이상이 없죠. 2번 집어는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고 했죠. 3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필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었죠. 축척 변경은 우리가 외웠잖아요. 지, 개, 축. 그러면 맨 밑에 5번 보시면요. 행정구역 개편 나오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면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실시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 말이. 뒤에 뭐 본본이냐 부본이냐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이고요.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 말. 이거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지, 개, 축.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세 가지가 주어가 나왔을 때, 앞으로 나왔을 때는요. 항상 뒷말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변경을 준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부여하는 것은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번을 읽어보죠. 자,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은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인데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예외적으로 본본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최종 지번, 우리 그림 연상하면 돼요.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 그럼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부본이지만 예외적으로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본본이냐 부본이냐만 끝까지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수식어들이에요. 본본이면 어떤 본본이겠어요? 당연히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본본이겠죠. 얼토당토는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한눈에 보여요, 이게. 맨 마지막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있다 보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본본으로 되는지 부본으로 되는지 이거 보면 되는 거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26회 때 나왔어요. 자, 보죠.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하나씩 보죠. 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반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했죠.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이죠. 시도지사 승인이라고 했잖아요. 지반축 해가지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경우 지반축. 지번 변경이니까 시도지사 승인상이죠. 2번 이메아드장 이메아드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예요. 숫자 앞에 산자예요. 그러니까 워낙 내기가 그러니까 습니까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읽듯이만 읽어야 돼요. 말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긴 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7, 3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번 앞에 산자죠. 3번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예요? 아니죠. 왼쪽이 북서에서 남동이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나왔어요. 이거 틀렸죠. 4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을 부여한다. 분할을 하게 되면 항상 부본이 생겨난다고 했죠.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집어지고 나머지 필지는 부본을 부여하니까 항상 분할할 때는 부본이 등장을 하죠. 필지마다 본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도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어요. 결번 사유는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니까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 결번이 발생하면은 지치 없었습니까? 결번을 등록해 놓은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5번 아무 이상이 없죠. 5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법도요.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것도 없습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지적법은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요. 12문제에서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죠. 무조건 가능해요. 근데 지적법이 10문제가 안 나오는 것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한두 번만 보면은요. 이거 잊어먹기도 힘들어요. 잊어먹기도 힘드니까. 자, 그러면은 지번에 대해서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또 이제 지목이 있어요. 우리 책으로 보면 이제 17페이지죠.
자, 지번 등록하는 방법을 했고,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그게 네 가지인데, 지목을 봅니다. 우리 책으로는, 제 유인물로는 이제 6페이지가 되고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죠. 자, 지목은요, 매년 두 문제가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가끔 한 문제만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두 문제가 나와요. 자, 지목은요, 우리가, 이게 한자니까 보죠. 토지의 목적이죠. 토지의 목적. 그러니까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토지가 존재하느냐. 결국 이 한자어로 해석할 수 있죠. 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용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냐. 결국 토지의 용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목은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요. 토지를 구별해 놓습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구별해 가지고요.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으로는 지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용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되겠죠. 수익이 적은 토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나눠 놓고요. 이것을 나중에 과세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목은 과세 기준이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 그래서 우리는 지목은 뭘 가지고 지목을 분류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 토지에 지목을 분류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다른 용도로도 이용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나중에 지목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요. 용도와 과세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요. 한번 용도를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했더니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용도가요. 몇 가지가 있느냐. 27가지로 많이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7가지 용도에 따라서요.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27가지라고 했지. 거기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한 3필지 정도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 토지들이 또 있겠죠. 그럼 여기 27가지예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토지들. 자, 이 토지들을요. 일일이 별개의 만약에 지목을 설정하다 보면 지목이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수백 가지가 되면요. 과세 기준도 수백 가지가 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되는 27가지를 정한 다음에요. 2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요. 잡종지라는 하나의 지목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잡종지까지 포함해서요. 지목의 종류는 28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의 종류는 28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목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과세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총 28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죠. 방법. 우리 책에 17페이지고요. 제 책에는 이제 6페이지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요, 지목의 설정 방법에서 방가로 3번에요. 지목의 설정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만 나와요.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세 가지만 있는데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그 이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유인물 한 두 가지 정도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죠. 유인물 6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건 단순해요. 지목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에서 28가지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28가지만 지목을 부여할 수 있지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28가지 이외의 지목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부여할 수 있다. 일필지 일지목 줄여서 일필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과세 기준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는요. 근데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여기가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했지만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수원이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요. 좀 더 가까이서 과수원 이걸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하나 지었어요. 주택을 지었다는 거죠. 주택을 지었어요. 그럼 주택을 지으면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요. 지목이 따로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여기 주거용 건축물 부지니까요. 과세를 넣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과수원으로 과세하지만. 그러니까 한 필지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원래 100번 졌어요. 100번 졌는데. 자, 한 필지 100번 졌는데요. 원래는 과수원 전체가 과수원인데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렸으니까 여기는 대가 되니까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는 없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여기 있습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집으니까 여기다가 100번지. 건축물 있으니까 여기다 100번지. 여기는 100의 1번지로 부여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수원으로 지목을 세고 100의 1번지는 과수원이고 100번지는 대가 되는 거죠. 대. 그래서 여기는 과수원으로 여기는 대로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요. 그건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밖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거랑 좀 다르게요. 여기가 과수원인데요. 과수원 재배를 위해서 과수를 재배하면 이제 저장고가 필요하죠. 저장을 해놓을 곳이 필요하죠. 바로 재배를 하자마자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 저장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창고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창고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창고고요. 창고가 있는 부지는 우리가 창고용지라는 따로 지목이 있어요. 여기는 과수원으로 이용되었습니까? 여기는 창고로 이용되죠. 그러면은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도 그러면은 여기다 저장고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분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요, 조금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요 위에가 틀린 것이에요. 이 창고는 어떻습니까? 창고는요, 이제 창고인데, 과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과손이 사라지면 창고도 사라질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고의 목적은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 목적이 아니라 과손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창고는 뭐예요? 창고는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이 없는 종된 목적이죠. 자체가 주된 목적이 없고. 그러면 주된 목적은 과손이 주된 목적이 되겠죠. 주된 용도예요. 그러면 이러면은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토지의 용도가 어떤 독립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요 토지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따로 별도의 필지로 분할할 필요 없이요.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즉 종된 용도의 토지를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하면 이 토지의 지목은 과손으로 하겠습니까? 창고용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된 용도인 과손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창고용지로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과손을 합니다. 즉,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 원래는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둘 이상의 용도가요,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용도가 독립적이지 않고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때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시켜서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을 하면서 주된 용도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럼 요건 좀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과수원 내가 안 해요. 그럼 주택도 허물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과수원을 하면서 주택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주택만 팔 수도 있죠. 과수원 안 하는 사람이 창고만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주택만 팔 수는 있어요. 주택만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뭐예요? 과수원과는 독립적이죠. 과수원 안 한다고 해서 주택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과수원만 팔 수도 있고 주택만 팔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택은 과수원과는 독립적이니까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주종관계가 없으니까 이때는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되고,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을 하면서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바뀌는데요. 그럼 용도가요, 완전히 바뀌었을 때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그 용도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만 사용됐을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를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속성,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인데, 시험 문제는요, 이 앞에 있는 타이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조문, 이게 법조문인데요. 요게 나와요.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예를,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자동차도요,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어요. 세금이 틀려지죠. 그럼 이거는 승용차로 등록되고 이거는 화물차로 등록돼 있어요. 어떤 차는 화물차로 등록되고 어떤 차는 승용차로 등록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예요. 근데 승용차로 이용을 하다가요, 잠시 한 2달간요 화물차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짐 싣고 좀 다녔어요. 잠시 승용차로 등록되어 있고 형태는 그냥 신혼차예요. 외관에서 보면. 근데 잠시 2달 동안 했습니까? 화물 좀 싣고 다녔다고 해서 이 차를 화물차라고 하지는 않죠. 화물차로 등록 변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이용될 뿐이고 어차피 다시 또 승용차로 이용될 거니까요.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지목을 변경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승용차를 제가 완전히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화물차로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는 승용차로 들어올 수가 없죠. 완전히 개조를 해버렸잖아요. 잠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조를 해버렸으면 이제는 화물차로 새롭게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 변경을 합니다. 즉, 지목이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데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경우에만 지목을 변경을 하는 것이지 잠시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그래 버리면요, 그 용도라는 것이요,
임시형 용도로도 만약에 뭐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막 지목을 몇 번씩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과세 기준도 실수로 다 바뀌어버리고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인물 보시면요. 등록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선의 원칙. 자, 등록선의 원칙은요. 예를 들면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를 이제 메우려고 해요. 메우려고 해도 바다 위까지 메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방을 쌓게 되겠죠. 제방. 바닷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제방이요. 그러면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이게 제방은요, 이제 제방의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목이 제방이었어요. 근데 제방의 용도로 이제 사용되면서요, 요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요, 도로로도 이용을 해요. 제방 위에 아스팔트 깔아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필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지목은 딱 하나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방으로 해야 되느냐, 도로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방과 도로는 서로 주종 관계가 없어요.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가 독립적이에요. 이때는 지목을 뭐로 설정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 토지가 더 이상 제방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그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더 이상 제방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도로로만 이용이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요. 제방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용이 되면서 동시에 도로로도 이용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먼저 제방으로 등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방의 용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는요. 이럴 때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다. 그래서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용도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주종관계를 따질 수가 없으면요. 그러면 먼저 등록된 지목 용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원래 지목이 계속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등록 선후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도시 변두리도 이제 뭐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이에요. 밭을 말해요. 밭. 저기 전이 있고 여기는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여기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밀어버리고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밀어버립니다. 다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 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주거용 건축물 부지니까 이 토지의 지목은 이제 대가 되겠죠. 이 토지의 지목은 이제 대가 돼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전이고 과수원입니다. 근데 이제 다 밀어버렸어요. 아파트 지으려면 토지공사부터 해야 되겠죠. 다 밀어버렸어요. 그럼 다 밀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이거는 전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죠. 전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죠. 다 밀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용도로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아직 들어서기 전이에요. 그럼 이때 그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때 지목을.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토지 위에 토지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토지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토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뭐 특별한 용도가 없네. 그러니까 잡종지로 하자.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할 것이냐 있어서요. 좀 있으면 뭐가 돼요? 좀 있으면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잡종지로 변경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D로 바꿔야 되죠. 이에 따라서 이때 토지공사가 끝나게 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을 때는요. 잡종지로 이 토지의 지목을 하지를 않고요. 장차 그 용도, 사용 목적이죠. D를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을 때는요. D로 애초에 지목을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으면 이건 공장용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다 밀어버렸으면 학교용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그 토지공사만 준공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공사를 하게 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지목을 애초에 설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사용 목적 추종이라는 걸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토지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목을 설정을 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지목을 설정해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28가지의 지목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지목에 구분해가지고 1번부터 전 넘기시면 다 과수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28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28번은 뭐가 되겠어요? 잡종지가 되겠죠. 그래서 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28에서 잡종지가 나오죠. 그럼 이 28가지 지목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토지의 지목은 과연 무엇이냐? 무엇으로 설정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요 28가지를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면 죽어도 못해요. 지금은 당장 암기해도요.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암기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암기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이해를 통해서 왜 여기다가 이 지목을 설정했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목을 설정하는 이유는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다 뭐 지목 설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 왜 여기다 지목을 설정하는지 이유만 알고 그 핵심 워드만 잘 기억하시면요. 28가지 지목을요. 하나도 외울 필요 없이 다 알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외워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28가지 중에서 26가지는 이해를 통해서 뭐 외울 필요 없이 다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자, 지목에 구분해가지고 우리 책에 17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있고 제 유인물에는 이제 6페이지 하단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매년 이제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잠시 쉬었다가 지목 28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